안녕하세요. 40년 친구한테 전 재산 1억 뜯긴 58세 여자입니다. 저는 인천 시장통에서 32년째 백반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11월엔 냉기가 콧속을 파고드는데 그 찬 공기 마시며 언손으로 무 썰고 국 올리는 게 하루 시작이었죠. 남편 일찍 여의고 딸 하나 키우면서 버텨온 세월이 다 이 가게 안에 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김미옥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10월 동창의 날이었어요. 미옥이가 밍크 코트를 두르고 들어오는데 강남 사모님이 따로 없었죠. 절 발견하더니 달려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더니 잠깐 제 손을 내려다보고 혀를 찼습니다. 손자야, 이 손 좀 봐. 평생 이 손으로 살았구나. 너도 참 대단하다. 진짜로 칭찬인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뜨끔했어요. 자리에 앉으니 아들 태준이가 대기업 부장 달았다는 자랑이 시작됐죠. 제가 딸 혜진이가 공인중개사 한다고 했더니 묘기가 슬쩍 꼬리를 달았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다던데 그쪽도 많이 힘들지 않니? 뭐라고 탁 집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혜진이 하는 일이 어딘가가 갑자기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갓길에 찬바람 맞으며 생각했지요. 왜 저 애 옆에 있으면 항상 내가 좀 작아지는 것 같지?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40년이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지 뭐. 그때 그 느낌을 좀 더 붙잡고 있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그로부터 2달 뒤 12월 초였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던 참이었어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미옥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코트가 흠뻑 젖은 채로. 동창회 때의 그 강남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급하고 어디 기댈 곳을 찾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죠. 제가 문을 여는 순간 미옥이가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선자야, 나 너밖에 없어. 백반집 안으로 미옥의 젖은 코트 냄새가 퍼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끓여둔 된장국 냄새랑 뒤섞이면서요. 형광등 불빛 아래 마스카라가 다 번진 얼굴. 그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 손주가 급성 폐혈증이래.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수술비가 2천이 필요하다는 거야. 태준이 처가 쪽은? 하고 제가 물었더니 얘네 집이 더 어려워. 나 진짜 갈 데가 없다. 40년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32년 동안 백반 팔아서 모은 돈이에요. 노후 자금으로 손 하나 안 대려고 붙들어뒀던 돈이었죠. 2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자야, 고마워.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으며 괜히 한번 웃었어요. 미옥이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게 다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2천만 원을 보내고 나서 며칠은 마음이 편했어요. 잘했다. 40년 친구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미옥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손주가 좀 어떻게 됐는지, 수술은 잘 됐는지 제가 먼저 전화를 했죠. 안 받았어요. 바쁘겠지.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게에 있으면 자꾸 전화기가 눈에 밟혔어요. 국 끓이다가도 반찬 담다가도
왜 연락이 없지? 그러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미옥이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선자야, 퇴원이 자꾸 미뤄진대.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얼마인지 아니? 나 진짜 죽겠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 들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아, 그래서 연락을 못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물었어요. 얼마나 더 필요해? 1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저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1천만 원을 더 보냈어요. 미옥이가 말했죠. 선자야, 너는 진짜 내 친구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합계 3천만 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다 낫고 나면 갚겠다고 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엔 미옥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로 전화를 받았죠. 선자야, 우리 애가 다리를 못 쓴대. 순간 손이 멈췄어요. 재활 치료를 장기로 받아야 한다는데 3천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나 어떡해? 그때 처음으로 망설였어요. 3천만 원이요. 이미 3천을 보냈는데 또 3천이에요. 미호가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딱 그 한마디를 해봤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뭔가 이상했어요. 선자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내가 언제 네 돈 안 갚은 적이 있니? 애가 평생 못 걸으면 그게 네 마음 편하겠니? 나는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선자 너는 가게에서 밥 팔고 있잖아.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너무한 건가? 수화기를 진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결국 3천을 더 보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게 의자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점심 손님들 다 나가고 텅 빈 가게에 혼자. 합계 6천만 원. 전화를 끊고 나서 가게 의자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엔 국자를 젓다가 자꾸 손이 멈췄어요. 손님이 사장님, 국 좀 더 주세요. 그래도 한 박자 늦게 들렸죠. 설거지하면서도 불 끄고 문 잠그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떠나질 않았어요. 2달이 더 지났어요. 그 2달 동안 미옥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죠. 제가 한번 전화를 했더니 짧게 받았죠. 선자야, 나 지금 병원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그게 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옥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말부터 시작하지 않고 한숨을 먼저 쉬더라고요.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아휴, 태준이가 간병하느라 일을 못 나가잖아. 생활비도 없고 간병인도 써야 하는데 선자야 4천만 원만 더 도와줘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놨어요. 4천만 원. 이번엔 제대로 거절하려고 했지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묘가 나 이제 진짜 없어. 이미 6천을 줬잖아. 그랬더니 미옥이가 말했습니다. 선자야, 우리가 몇 년 친구니? 내가 거지야?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갚는다니까 그래. 40년 우정이 그 돈 몇 푼에 흔들려서야 되겠니? 40년 우정. 저는 전화를 진 채 한참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해가 지고 있었지요. 가게 안이 어둑해지는데 불도 안 켰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어두워지는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다음날 은행에 갔어요. 창구 앞에 앉아서 적금 해지 신청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32년 동안 한 번도 깬 적 없는 통장이었거든요. 남편 떠나고 나서 혜진이 대학 보낼 때도 가게 힘들 때도 안 깼던 돈이에요. 직원분이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체 완료. 총 1억. 은행 문을 나서는데 12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발이 잘 안 떼어졌어요. 빈 통장을 손에 쥔 채로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1월 새벽마다 언손으로 무썰던 32년이 숫자 하나로 사라진 거예요. 손이 차가웠어요. 통장처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돈보다 더 무거운 게 가슴에 얹혔거든요.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며칠 뒤 혜진이가 점심 먹으러 가게에 들렸어요. 밥 먹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처음엔 숨기려고 했어요. 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근데 혜진이가 눈을 딱 마주치고 기다리는데 저는 그냥 다 술술 나와버렸습니다. 미역이 이야기, 손주 수술비 이야기, 4번에 걸쳐 보낸 돈 이야기 다 털어놨어요. 혜진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폐혈증 수술에 재활에 간병비까지 합쳐서 1억이라고? 국가 의료비 지원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을 텐데 앞뒤가 좀 안 맞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미옥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혜진이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한번 콕 잡았다가 놓았어요. 밥을 다 먹고 혜진이가 가게 문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근데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집에 가서도 자다가도. 혜진이 눈빛이 자꾸 걸리면서도 저는 여전히 미옥이 편을 들고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아니야. 병원비가 원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혜진이가 모르는 거지.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3월이었어요. 혜진이가 강남 쪽에 고객이랑 매물 보러 간다고 했어요. 마침 그날 저도 시장에 재료 보러 나갈 일이 있었죠. 엄마, 매물 보고 나서 근처 호텔 카페에서 잠깐 보자. 커피 한잔 하게. 오랜만에 딸이랑 나들이 삼아 나간 날이었어요. 혜진이 미팅하는 동안 저 혼자 먼저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3월 봄 햇살이 통유리로 쏟아지는 카페였어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곳이었죠.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어요. 저 멀리 카페 안쪽 코너 테이블 3개를 붙여놓은 자리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 바로 미옥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봤나 싶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미옥이가 맞았어요. 동창회 때처럼 말끔하게 차려입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죽어간다던 손주 걱정을 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때 제 귀에 미옥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 코인 상장되면 최소 10배는가요? 제가 먼저 들어간 분들 수익인증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지요? 호텔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목덜미를 스쳤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죠. 코인,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옥이 그 테이블 주변으로 한 아이가 뛰어다녔어요. 미옥이 손주였어요. 멀쩡히, 다리도 멀쩡하게 까르르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는데
발이 안 떼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를 옮겼어요. 미옥이 쪽으로, 좀 더 가까운 기둥 옆자리로. 미옥이가 저를 못 보게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미옥이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제 지난달 수익 인증이에요. 딱 한 달 만에 이 정도라고요.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어머, 진짜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미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 보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저 믿으셔도 돼요. 저도 처음엔 지인한테 소개받았거든요. 지인한테 소개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백을 들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옥이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호텔 문을 나섰는데 3월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봄바람인데 차가웠습니다. 골목 한켠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설마 그 돈이? 아니야,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머릿속에서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매물 다 보고 지금 카페 왔는데 엄마 어디 있어?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나 먼저 나왔어. 오늘 피곤하네. 그냥 들어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으려는데 혜진이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그냥 또 나와버렸어요. 호텔에서 본 것, 기둥 뒤에서 들은 것, 손주가 멀쩡히 뛰어다니던 것,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내일 백반집으로 갈게. 나 좀 알아볼 게 있어.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안 먹고 불도 안 켜고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눈을 감으면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빗속에 흠뻑 젖어 백반집 유리문을 두드리던 미옥이. 선자야, 나 너밖에 없어. 이 은혜는 꼭 갚을게. 40년 우정이 돈 몇 푼에 흔들려서야 되겠니? 그리고 은행 창구 앞에서 손 떨며 적금 해지 신청서를 쓰던 제 손이 정말 해지하겠냐던 직원 얼굴이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이 코인 상장되면 최소 10배는가요? 하던 그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저는 한참 만에 전화기를 들었어요. 미옥이 번호를 눌렀다가 껐어요. 다시 눌렀다가 또 껐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야.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밤새 뒤척이다 날이 밝았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가 백반집으로 왔어요. 전화로 대충 들었는데도 직접 와야겠다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아봐.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앞치마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미옥 아줌마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야. 공인중개사가 등기 떼는 건 일도 아니거든? 월세야, 엄마. 강남 사모님이 남의 집 월세 살고 있다고. 밍크코트, 반짝이는 핸드백, 외제차. 그게 다 껍데기였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나 남편한테도 얘기했어. 정훈이가 법무법인 사무장이잖아. 걔가 좀 더 알아봤는데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 김서방이 확인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미옥이 아들 태준이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들이 2년 전에 이미 퇴사했대요. 퇴사하고 나서 코인에 손댔다가 5천만 원 빚을 졌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미옥이가 그 빚을 막으려고 동창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온 거였는데 거기서 안 멈춘 거예요. 저한테만 1억이었고요.
같은 동창 셋이 더 당했고 피해자들한테서 긁어모은 돈이 총 3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3억. 아들 빚 갚고 나머지는 본인 생활비에 또 다음 사기 미천으로 굴린 거래요. 우리 돈으로 강연장 빌리고 호텔 카페 잡으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손주 폐혈증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손주는 멀쩡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백반집 창문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슬비처럼 조용히. 저는 그 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2월에 흠뻑 젖어 유리문을 두드리던 미옥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번진 마스카라, 떨리는 손. 선자야, 나 너밖에 없어.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32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언손으로 무썰고 구글리며 모은 돈. 그 돈을 받아들고 새빨간 립스틱 바르고 호텔 카페에 앉아서 나 믿어도 돼 하고 웃던 거예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눈물 대신 다른 게 차올랐어요. 뜨겁고 단단한 것이. 저는 다시 창문을 바라봤어요. 묘가 네 입에서 나오는 건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었구나.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혜진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혜진아, 응 엄마, 우리 제대로 하자.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그 눈빛 하나로 다 됐어요.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조용하고 차갑게. 다음날 혜진이를 불렀어요. 엄마,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김서방한테 써달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여원금 1억 원, 30일 이내 상환 요청, 미이행시 법적 조치 예정. 딱 그것만 적힌 종이었어요. 감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그냥 차갑고 단단한 문장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붙이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미옥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자야, 이거 내용 증명이 뭐야? 내용 증명이 40년 친구한테 너 이게 할 짓이니?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12월에 빗속에서 떨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저는 짧게 말했어요. 내용 증명 받았으면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렸는데 전화기에 알림이 쏟아졌어요. 동창의 단톡방이었어요. 미옥이가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읽으면서 입이 턱 벌어졌습니다. 선자가 자기한테 돈 빌려줬다가 이자까지 요구한다. 백반집 빼서 돈 좀 벌더니 친구한테 사채를 놓고 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협박을 당할 줄 몰랐. 그런 내용이었죠. 사채, 협박. 제가 사채업자가 돼 있었던 거죠.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선자야, 그거 사실이야? 선자, 너 왜 그랬어? 미옥이가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 40년 지기들한테서 오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밥을 퍼드렸죠. 웃으며 인사했어요. 근데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날 저녁 손님이 다 나가고 가게 문을 잠갔어요. 불을 끄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전화기에 메시지가 계속 쌓였어요. 미옥이 편을 드는 동창들한테서. 읽다가 전화기를 뒤집어 놨어요. 40년이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저를 사채업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노후 자금 1억을 들고 가서요. 한참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인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죠.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강연 녹화, 피해 동창들 연락, 가압류 신청. 하나씩 적어내려 갔어요. 손글씨가 떨리지 않았어요. 불 꺼진 백반집에 혼자 앉아서 노트를 채워나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올 때는 다 지난 거예요. 이제 할 일만 남은 거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어요. 혜진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온라인 카페를 뒤지더니 묘기 강연 일정을 찾아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남 어느 스터디룸이었어요. 엄마,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겠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가야지.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잘 안 쓰는 모자를 눌러 썼어요. 화장도 안 했어요.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그렇게 보이면 됐으니까. 스터디룸 앞에 서는데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0명 남짓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다들 50대 전후로 보이는 그런 여자들이었죠. 그리고 앞에 미호기가 서 있었어요. 저는 모자를 더 눌러 쓰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미호기가 절 알아보지 못했어요. 강연이 시작됐어요. 이 코인 지금 들어오시면 상장되고 나서 원금의 20배는가요? 제가 먼저 들어간 분들 수익 인증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슬쩍 카메라를 켰어요. 손이 떨렸어요. 미호기가 말을 이어갔지요.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세요. 근데 딱 한 달만 지나봐요. 제 말이 맞다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저 믿으셔도 돼요. 저 믿으셔도 돼요. 12월 빗속에 서서 선자야, 나 너밖에 없어 하던 그 입으로 저는 숨을 참으며 끝까지 녹화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지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미호기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틈에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5월 햇살이 눈을 찔렀어요. 핸드폰을 꺼내 녹화 파일을 확인했지요.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호기 목소리까지. 혜진이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혜진아, 찍었어. 엄마, 잘했어. 이제 그거 가지고 김서방한테 넘기자. 김서방이 녹화 파일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면 유사 수신행위로 형사고소 가능해요. 민사로도 1억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근데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놔야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돈 빼돌리기 전에요. 가압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재산이 있어야 해요. 아파트는 월세니까 안 되고 차량 가압류를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 통장 번호 기억하세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1억을 보냈던 그 계좌, 손떨림에 이체하던 그 번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기억해. 그날 저녁 백반집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밤 냄새 밴 손으로 서류들을 넘겼어요. 강연 녹화 파일, 등기부 등본, 계좌번호 하나씩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미호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 며칠 뒤 혜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그 아줌마 다음 주 토요일에 골드 등급 승급 파티한대. 강남 연회장에서 한다던데?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파티? 응, 엄마. 이날 가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오래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어요. 화장도 했어요. 백반집 앞치마 두르던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떨지 않기 위해 화장을 했어요. 단단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연회장 입구에 혜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어요. 가방 안에 종이 묶음을 확인했지요. 미호기 피해자 명단, 강연 녹취록 요약본 준비됐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죠. 화려했어요. 꽃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골드 등급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 미호기가 있었어요. 드레스를 차려입고 사람들이랑 웃으며 얘기하던 미호기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미호기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묘가, 파티는 잠깐 멈춰야 할 것 같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묘기가 달려왔어요. 선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그때 뒤에서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저희 남편이 법무법인 사무장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사 수신행을 피해 사실 알리는 거 명예훼손 아닙니다. 다들 잘 들으세요. 참석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호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40년 친구한테 손주 죽어간다고 울면서 받아간 제 노후자금 1억이요. 그 돈이 오늘 이 자리 같은 코인 강연 자리 만드는 데 쓰였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고요. 여기 피해자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연회장이 술렁였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호기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미호기를 바라봤어요. 차갑게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이면 법원에서 얘기하면 돼. 이미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그때 열애정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누군가 뛰어들어오더니 미호기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미호기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주차장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랑 혜진이도 따라 나갔죠. 주차장에 집행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미호기 외제차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중이었죠. 감 밀렸어요. 김서방이 미리 신청해뒀던 거예요. 미호기 집행관한테 달려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차야. 내 차라고요.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그때 주차장으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호기 아들 태준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미호기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사람들한테 이러고 다녀? 너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했잖아. 내가 언제 이러라고 했어?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 모자가 서로한테 고함을 지르다가 미호기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에서 쏟아지는 것들, 영수증 뭉치, 투자권유 전단지, 싸구려 사탕 몇 개. 미호기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줍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빨간 딱지가 붙은 외제차, 바닥에 쪼그린 미호기. 12월에 빗속에 서서 떨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지요.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미호가, 나 40년 동안 네 옆에 있으면서 한 번도 네가 날 동정한다는 거 티 안 내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미호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혜진이가 제 옆에 붙었어요. 말없이. 주차장을 나오는데 봄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날 이후 일들이 빠르게 굴러갔어요. 미호기가 유사 수신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소식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동창의 단톡방이 뒤집어졌어요. 선자야, 우리가 몰랐어. 미안해. 미호기가 그럴 줄은 진짜 몰랐다. 선자야, 연락 좀 받아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미호기 편을 들며 저한테 선자 너 왜 그랬어 하던 그 사람들한테서요. 저는 그 단톡방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남겼어요. 40년 동안 잘 지냈어. 근데 나는 이제 내 편인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그리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사과도 안 받았어요. 해명도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게 제일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오래 연락 안 하던 동창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다들 저랑 똑같이 당한 거였죠. 한 명은 집 수리비가 급하다고 했대요. 또 한 명은 남편 수술비라고 했대요. 나머지 한 명은 저처럼 손주 수술비라고 했다네요. 다들 말이 달랐는데 수법은 똑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혼자 끙끙 앓고 있었구나. 우리 넷이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백반집은 그대로 열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 썰고 국 올리는 일상이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달랐어요. 전엔 몸이 무거웠는데 이젠 가벼웠어요. 등에 짊어지고 있던 뭔가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말하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몇 달 뒤 판결이 났어요. 1억 전액에 이자까지. 김서방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말이 없었죠. 고마워, 김서방. 전화를 끊고 나서 백반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32년째 같은 자리, 같은 가스레인지, 같은 창문. 그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호기는 어떻게 됐냐고요? 차량 가압류가 낙찰되면서 일부 채권이 해소됐어요. 형사 고소도 진행됐고요. 태준이는 엄마랑 연을 끊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옥이 혼자 남았대요. 월세 아파트에.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더 이상 그 사람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 복수의 끝이었어요. 돌려받은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건 백반집 마무리였어요. 32년이었어요. 단골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렸죠. 올해 신세 졌습니다.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코끝이 찡했어요. 마지막 날 가게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죠. 가스레인지, 밥솥, 앞치마 거는 못, 32년을 함께한 것들이었어요. 혜진이가 옆에서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올해 꿈꿔온 걸 하나 실행에 옮겼어요. 경기도 외곽에 작은 텃밭 달린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봄 햇살이 눈을 찔렀어요. 눈이 부셔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어요. 지금은 매일 그 텃밭에 나가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한데 이제 무 대신 상추를 솎아요. 국 올리는 대신 물을 줘요. 언 손 대신 흙 묻은 손이 됐어요. 지난주엔 혜진이가 아이를 안고 왔어요. 손자 녀석이 텃밭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는데 울지도 않고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흙 묻은 손으로 그불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어요. 3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언손으로 무써이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이 봄이 이렇게 따뜻한 거겠죠?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자 씨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장면에서 오래 멈췄어요. 선자 씨가 단톡방 사과 메시지를 받고 나서 딱 한마디만 남기고 나간 장면이요. 나는 이제 내 편인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40년이 걸렸어요. 그 한마디 하는데.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도 스스로를 탓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겨우 꺼낸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한마디인지. 오늘 이 사연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 있으시죠? 선자 씨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가슴 한쪽이 뜨끔하신 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말은 곱게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40년 우정을 앞세워 선을 넘는 사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게 만드는 사람, 그 느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선자 씨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대신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아주 오래.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트 꺼내서 해야 할 일 적는 거예요. 차갑고 단단하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올 때는 다 지난 거라는 말. 그 말이 오늘 제일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온 여러분. 그 시간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J 사이다 엄마였습니다.